이보게, 차 사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어. 이건 사업이야. 사업. 그는 육중한 몸을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파묻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상그룹의 VIP 회의실. 방음벽 너머로는 서울의 심장부가 내려다 보였지만 이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오직 한 마리의 늙은 포식자가 지배하는 밀림과도 같았다. 엘리시안 코스메틱의 부채를 모두 탕감해주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까지 지원해주겠네. 자네가 평생 꿈꿔왔던 일 아닌가. 그의 시선이 하이에나처럼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에는 탐욕과 소유욕이 노골적으로 번들거렸다. 그 대가로 나는 차 사장의 이 아름다운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 뿐이야. 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은 차유진은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50살이 훌쩍 넘은 남자. 업계에서 여직원 성추문과 부도덕한 경영 방식으로 악명 높은 남자였다. 그런 자가 감히 자신을 마치 잘 빚어진 도자기나 혈통 좋은 경주마처럼 취급하며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 밑으로 배어나오는 미세한 고통이 그녀의 이성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 차동민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어깨는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자부심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굴욕의 무게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위한 재물로 거론되는 이 끔찍한 순간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 회장님, 그건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었다. 박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인생 이봐, 차 사장. 자네 회사가 무너지면 자네 딸 인생은 뭐가 달라질 것 같나 빚더미에 올라앉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나는 그 아이에게 부와 명예, 모든 걸 줄 수 있어. 내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니라고. 박만식은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후 유진을 향해 천천히 내뿜었다. 매캐한 연기가 유진의 얼굴을 감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박만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의 긍지 높은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름진 침묵을 깼다. 저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박만식의 두꺼운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잘못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제 인생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박 회장님. 유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엘리시안 코스메틱이 망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지킬 겁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코스메틱 디자이너였고 현재 엘리시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자신의 손으로 회사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했다.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열정이 녹아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유진아, 제발. 차동민 사장이 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날씬하지만 고든 자세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박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일그러졌다. 감히 저 하찮은 계집애가 자신의 자비로운 제안을 수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자리를 감히 걷어차다니. 이 기집애가 이봐. 차 사장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회의실을 더욱 좁게 만들었다. 조하, 내 제안을 거절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이 서울 바닥에서 자네 회사가 발붙일 곳은 없게 될 줄 알아. 그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하고 유진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혔다.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근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만식 같은 인간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생각까지 한 아버지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은행, 투자사, 지인들. 하지만 이미 모두에게 거절당한 후였다. 박만식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엘리시안 코스메틱이라는 먹이가 스스로 걸려들어 발버둥 치다가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을 때 그녀는 무작정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강남의 넌사인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번졌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던 그녀는 어느새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바 앞에 멈춰 섰다.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실을 의미하는 간판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장소였지만 오늘은 무엇에 홀린 듯 그녀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문을 그녀는 스스로 열고 있었다. 베리타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차유진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선 듯한 착각에 빠졌다. 문 밖의 차가운 밤 공기와 도시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녀를 감싼 것은 고요하고 따뜻한 정적이었다. 낮은 조도의 조명 아래 공기 중에는 오래된 책과 나무 그리고 희미한 알코올 향이 섞여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 대신 낮은 볼륨의 챗 베이커의 트럼펫 소리가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묻자 그제야 온몸을 짓누르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노곤해지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무력한 눈빛, 박만식의 탐욕스러운 미소, 그리고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엘리시안 코스메틱의 운명.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부탁해요. 가장 독한 걸로.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허공에 대고 주문했다. 잠시 후 묵직한 크리스털 잔이 그녀 앞의 테이블에 조용히 놓였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바텐더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은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바 테이블 안쪽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잔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 무심함이 오히려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엄마였다. 이 시간에 웬일일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덮쳤다. 여보세요, 유진아. 괜찮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를 듣자 애써 참았던 유진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나 어떻게 그 늙은이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하지만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그녀의 흐느낌이 조용한 바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주변을 의식할 경황도 없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박만식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만식 회장과의 결혼을 피하고 싶다면 나와 결혼하는 건 어떻습니까? 유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평범한 면바지 차림이었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모습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유난히 깊고 고요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연과도 같았다. 유진은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구? 새요 제 얘기를 엿들은 건가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들렸습니다. 남자는 무례함에 대한 사과 대신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와 결혼할 생각 있습니까? 어이가 없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순간에 나타나 결혼을 제안하고 있었다. 사기꾼이거나 혹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터였다. 당신이 뭔데 그런 제안을 하죠? 내가 왜 당신과 결혼해야 하죠? 당신에게는 박만식을 피할 방법이 필요하고 남자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설명했다. 내게는 집안에서 강요하는 맞선을 피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가 일치하는군요. 이건 감정이 배제된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계약, 결혼이라고요? 유진은 기가 막혔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간은 1년,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당신을 박만식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당신은 나를 원치 않는 결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물론 계약 조건은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농담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만이 느껴졌다. 이 황당한 제안 속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박만식과 결혼하는 것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렇다면 이 낯선 남자와의 계약 결혼은 그것은 안개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안개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지도 몰랐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태하입니다. 남자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당신이 우려하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면 증명할 방법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강태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평범한 회사원. 그의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인 말투는 그가 평범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 유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술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다시 한번 그녀의 식도를 태웠다. 결심이 섰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강태하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내일 오전 9시 강남구청 앞에서 보죠. 필요한 서류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는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그녀 앞에 놓아두고는 자신이 마시던 물값을 계산하고 미련 없이 발을 나섰다. 유진은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내일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일까? 유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이었다. 강태하의 제안은 폭탄처럼 터져 유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기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녀가 간신히 내뱉은 말에는 경계심과 모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절박함을 이용해 잔인한 농담을 던지는 미치광이 혹은 더 교활한 목적을 숨긴 사기꾼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엿들었고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알게 됐죠. 그런 내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강태하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서현 씨,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위로나 섣부른 동정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이어서 유진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오히려 비논리적인 반응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해결책이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요. 그게 박만식 같은 늙은 늑대한테서 도망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만식은 당신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는 당신을 두려워할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특히 당신의 남편이 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면서요. 유진이 비꼬듯 말했다. 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태아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속한 회사는 그리 평범하지 않죠. 더 이상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호막의 출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교묘하게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며 유진의 호기심과 절박함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신의 아버지 회사와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라는 아내를 얻음으로써 내 인생을 뒤흔들려는 집안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죠. 이것은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제휴, 즉 윈윈윈윈 관계입니다. 그는 사랑이나 감정 같은 단어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철저히 거래와 계약, 그리고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냉철함이 역설적으로 유진에게 아주 작은 신뢰감을 주기 시작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사기꾼보다 차라리 이익을 계산하는 사업가가 더 믿을만했다. 계약 조건은요?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었다. 첫째,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1년 후 우리는 합의해 이혼합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고
서로에게 어떤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법적인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인 모습에 한정됩니다. 사적인 생활은 서로 철저히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게 되겠지만 각자의 공간을 갖게 될 겁니다. 셋째, 나는 당신과 엘리시안 코스메틱을 방만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모든 수단을 제공합니다. 법적인 조력, 자금의 흐름을 막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보호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의 가족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이 계약의 내용은 우리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보안 사항입니다. 그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조항을 만들어 놓은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계약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저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한쪽 저울 위에는 박만식과의 결혼이라는 확실한 지옥이 놓여 있었다. 다른 한쪽 저울 위에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와의 계약 결혼이라는 알 수 없는 미래가 놓여 있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안개 속으로 뛰어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적어도 그곳에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존재할 테니까. 만약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태아가 말했다. 이 계약은 내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는 것은 곧 나의 계획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강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그녀의 대답에 강태하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는 이내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내일 오전 9시 강남구청 앞에서 보죠. 필요한 서류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는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그녀 앞에 놓아두고는 자신이 마시던 물값을 계산하고 미련 없이 발을 나섰다. 그의 퇴장은 그의 등장만큼이나 갑작스럽고 미스터리했다. 유진은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내일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일까? 유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남구청의 공기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유진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약속 장소에 섰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만약이 맴돌았다. 만약 이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 박만식보다 더 끔찍한 인간이라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운 후였다.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정확히 오전 9시 강태하가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약속 시간 1분도 어기지 않는 기계처럼 정확한 남자였다. 그는 유진의 불안한 기색을 읽었는지 혹은 단순히 관심이 없는 건지
별다른 말 없이 그녀를 혼인신고 창구로 이끌었다. 필요한 부분은 다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강태하, 그리고 차유진. 지극히 평범한 이름들이었지만 그 이름들이 만들어낼 법적 구속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펜을 꽉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직원이 두 사람의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직원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리되었습니다. 두 분, 이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 단어가 유진의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그녀는 곁에 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강태하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기쁨도, 설렘도, 그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서명한 사람처럼 담담할 뿐이었다. 구청을 나서자 태아가 말했다. 내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당신 짐을 가지러 가죠. 그의 차는 국산 브랜드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최고급 모델인 듯했지만 외제차처럼 노골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느낌은 없었다. 성공한 회사원이라는 그의 말과 어울리는 차였다. 차 안은 깨끗한 가죽 냄새와 희미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유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엄마, 괜찮아요. 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진은 애써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곁에 서 있는 강태하를 향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가족 드라마의 외부인처럼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짐은 단출했다. 옷가지가 든 캐리어 2개와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부였다. 차동민 사장은 복잡한 심경으로 태에게 다가와 말했다. 태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려는 듯한 비즈니스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태아의 아파트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신식 오피스텔이었다. 그가 말한 평범한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재벌가의 펜트하우스처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부는 전문 디자이너가 손본 것처럼 완벽한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있었다. 회색과 흰색, 검은색을 기조로 한 인테리어는 차갑지만 세련된 느낌을 주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빌트인으로 설치된 최고급 주방 가전, 전문가용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집 안의 모든 것이 그의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자기소개를 비웃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집 안에 생활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잡지 화보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진 한 장, 개인적인 소품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태아가 집의 구조를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호텔 직원이 손님에게 객실을 안내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여기가 당신이 쓸 방입니다. 욕실도 따로 있고 필요한 건 대부분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가 안내한 방은 게스트룸이었지만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쾌적했다. 내 서재와 침실은 저쪽이니 서로의 사적인 공간은 존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는 유진에게 카드키 하나를 건네며 덧붙였다. 이 집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2키로 작동됩니다. 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죠. 물론 가끔은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보여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미리 상의하도록 하죠. 그것이 그들의 신혼 생활에 대한 규칙의 전부였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낯선 공간, 낯선 남자, 그리고 낯선 미래. 그녀는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이후 유진의 하루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것과 같았다. 낮은 지옥 같은 현실의 전쟁터였고 밤은 미스터리한 안개 속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엘리시안 코스메틱으로 출근하며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박만식의 공격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수십 년간 원료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제품을 납품하던 백화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장을 빼라고 압박했다. 인터넷에는 엘리시안의 재정 위기를 부풀리는 악성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다. 회사의 분위기는 나날이 가라앉았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복되는 희망 대신 체념의 한숨소리가 가득했다. 아버지 차동민 사장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유진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신제품 개발에 매달리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발로 뛰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박만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쓸려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지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강태하는 이미 귀가해 있거나 혹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았지만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마주치더라도 짧은 인사나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였다. 그는 그녀의 회사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은 강태하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에서 새로운 용기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태아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평소의 차분한 통화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인수합병 건은 예정대로 진행해. 반대 세력은 신경 쓸 것 없어. 자금은 충분하니. 필요하다면 적대적 M&A도 불사해. 포트폴리오 재조정 결과는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도록. M&A, 포트폴리오, 적대적 인수합병. 평범한 회사원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었다. 유진은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태아가 서재 문을 열고 나오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아직 안 잤습니까? 네, 1~2염 남아서요. 유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또 다른 날 저녁이었다. 유진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소파에서 신문을 읽던 태아가 무심하게 말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군요. 그런 식으로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서류를 훔쳐본 적이 없었다. 단지 그녀의 한숨소리와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했다. 차라리 비주력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외의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는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시장의 Z세대를 겨냥한 비건 코스메틱 라인 같은. 그의 분석은 회사의 재무팀장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했다. 심지어 그가 제시한 신규 브랜드 아이디어는 그녀가 막연하게 구상만 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다. 어떻게 그걸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경제신문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그가 입고 있는 옷들은 상표가 하나도 없었지만 원단이나 재단이 최고급이라는 것은 디자이너인 그녀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그는 출근을 한다고 나갔지만 그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정확한 조언을 던져주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하지만 그 의문을 파고들기에는 회사의 상황이 너무나 위급했다. 결국 최악의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엘리시안 코스메틱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모 글로벌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엘리시안의 재정 불안정이었지만 그 배후에 박만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유진은 망연자실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녀가 벌인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거실 소파의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방, 아니 강태하 씨, 내 딸 부디 잘 부탁하네. 블루스타 캐피탈도 당신이었군요. 내 절망, 우리 가족의 고통, 그 모든 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었던 건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오늘 밤 서울의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향하는 곳이니까. 그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구원받았다는 안도감보다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치욕감이 더 컸다. 날 구한 게 아니라 당신의 거대한 게임에 나를 채수말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유진은 허탈한 안도감과 주체할 수 없는 의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온통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강태하라는 두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 경제신문을 많이 읽을 뿐이라는 남자. 하지만 이 모든 기묘한 우연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녀의 격한 비난이 끝나자 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하늘은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경고의 뉘앙스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느낌을 떨쳐내고 집을 나섰다.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할 수 없었다고요. 유진이 기가 막히다는 듯 되물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네. 태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처음 당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내 상황 역시 진심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부패한 정치인의 딸과 나를 억지로 엮으려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정략 결혼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을 찾아간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태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앞으로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하늘은 이질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아우라 코스메틱의 이하늘이라는 가면을 쓴 채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예상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박만식의 편에 선 다른 이들은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식 같은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그 눈빛에서 동정심이 아니라 존중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면 서로를 이용하는 계약관계의 파트너로서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만식의 눈이 탐욕과 복수심으로 번들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욕을 거절한 여자에 대한 잔인한 인격 파괴 행위였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블루스타 캐피탈을 움직인 건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박만식이 당신과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니까 하늘은 그 모든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회사의 잠재적 파트너가 될 만한 이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고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가 잠시 혼자 서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때 먹이를 발견한 늙은 늑대처럼 박만식이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아부하는 몇몇 기업 총수들이 함께였다. 유진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그 자리를 혼란이 채웠다. 왜요? 계약일 뿐이라면서요. 우리 회사가 망하든 말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당신이죠. 바로 그 순간 태아의 철벽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이게 누구야? 이하늘 양 아니신가? 이런데도 다 오고 말이야. 박만식의 목소리는 끈적한 꿀 속에 독을 숨긴 듯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먼 듣자 하니 이상한 놈팽이한테 급하게 시집을 갔다던데. 그놈이 잘해주기는 하나 처음에는 계약일 뿐이었습니다. 강태하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유진은 그 말을 위로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의 눈앞에서 엘리시안 코스메틱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에 몰두하는 모습을,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계약서에 없던 내 실수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다. 박만식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열정적인 사랑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솔하게 유진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실수라고 표현했다. 계획과 통제 속에서만 살아왔을 남자가 처음으로 겪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것이 바로 차유진, 그녀 자신이었다. 태아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마저 감도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여전히 상처받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를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은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차갑게 표정을 굳혔다. 제 결혼 생활까지 신경 써주시니 회장님께서 참 한가하신가 봅니다. 태아의 고백은 거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씁쓸한 이해와 복잡한 감정의 안개로 뒤덮였다. 유진은 여전히 상처받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를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철벽 같던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엿보았기 때문이다. 엘리시안 코스메틱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주식 시황판만 쳐다보고 있었다. 박만식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가뜩이나 낮았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했다. 대량의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이었다. 차동민 사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괴로워했다. 유진은 차마 그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한가하다니. 나는 자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를 놈이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나았을 텐데 말이지. 그 정체불명의 블루스탄가 뭔가 하는 놈들도 곧 자금줄이 마를걸.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유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아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내 진짜 이유를. 그의 저속한 말에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늘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카롭게 그를 쏘아보았지만 그가 휘두르는 권력과 조롱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이전까지 굳게 닫혀있던 그의 서재문을 열었다. 유진은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태아는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요한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마치 흥미로운 체스 경기를 지켜보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듯한 복잡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곳은 책으로 가득한 평범한 서재가 아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개의 모니터, 전 세계와 연결된 통신 장비로 가득 찬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하이테크 사령실이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주식 시세, 뉴스피드, 위성지도,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심장부, 그의 진짜 세계였다. 박만식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태아는 스크린 중앙에 하나의 파일을 띄웠다. 파일의 제목은 프로젝트 프로메트스치였다.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당신과 관련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타이밍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태하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20년 전 혁신적인 IT 기술로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한 벤처기업의 역사가 펼쳐졌다. 젊은 시절에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옆에서 의형제처럼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만식의 사진도 있었다.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음악 소리마저 잦아드는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 회장 입구 한 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박만식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을, 박만식은 경영을 맡았죠. 하지만 회사가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는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비극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만식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아버지에게 회계비리 누명을 씌우고 결국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는 과정이 스크린 위의 데이터와 기사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강지훈이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 친구, 그리고
명예까지.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태어났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차유진 씨, 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수백억 원. 아니 어쩌면 수천억 원이 움직였을지도 모를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칼날이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숨겨져 있던 고독과 슬픔의 정체를 이해했다. 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복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이 알던 평범한 회사원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아우라가 형성되어 연 회장 안의 모든 거물들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유진은 스크린 위에 떠있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의 아버지 회사 로고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코스모 글로벌과의 계약 해지 소식은 금융계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다 팔았고 화면에 표시된 파란색 화살표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채권단은 회사로 몰려와 상환을 독촉했고 복되는 직원들의 불안한 수군거림과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과 경외가 뒤섞인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그들의 계약은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서로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눈 동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유진의 의심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망상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아마 차 사장님의 오랜 지인 중 한 분이 남몰래 도와주셨거나 혹은 박만식 회장의 경쟁사가 그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개입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박만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즉 은빛 탄환이 필요합니다. 태아가 말했다. 그는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황정민, 박만식의 전 재무이사입니다. 그는 박만식의 모든 비밀 장부를 관리했지만 몇 년 전 배신당하고 쫓겨난 뒤 지금은 해외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쥔 남자입니다. 저 사람은 진성그룹의 강지훈 회장.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방역 계획이 시작되었다. 태하의 사령실은 밤낮 없이 불이 켜졌다. 재무팀 직원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것 좀 보십시오. 초의 실장. 태하가 통신 장비를 통해 명령을 내렸다. 황정민의 위치를 추적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정보망을 총동원해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로 비밀리에 접촉해야 한다. 설마 언론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 없다는 그 그림자 회장이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의 부인은 너무나 완벽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혼자 거실에 남아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저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아주 거대한 비밀을. 첫 번째는 엘리시안 코스메틱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어선이었다. 이 전선의 지휘관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즉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위스의 독립된 검사기관에 모든 제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공표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맹목적인 비난 여론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진성그룹, 박만식의 일신그룹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거대한 투자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주인이자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던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강지훈이었다. 또한 그녀는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박만식의 돈에 매수된 연구원의 연구 패턴, 그의 최근 재정 상태, 통화 기록 등.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의 팀을 잘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박만식을 향한 총공격이었다. 지휘관은 물론 강퇴하였다. 그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정보팀은 황정민의 행방을 쫓았고, 재무분석가는 박만식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유령 회사들의 꼬리를 잡기 시작했다. 지우는 사람들의 경탄 어린 시선을 받으며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는 인파 속을 뚫고 똑바로 하늘과 박만식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하늘을 모욕하던 박만식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며칠 밤낮으로 그들은 함께 싸웠다. 지휘 본부가 된 아파트에는 긴장감과 커피향, 그리고 희미한 동지애가 감돌았다. 유진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다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그녀는 어깨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눈을 떴다. 태아가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블루스타 캐피탈의 등장은 아슬아슬한 평화를 가져왔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안정되었고, 박만식 회장의 공공연한 공격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보이지 않는 구원자의 선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돌파구가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이었다. 대신 그는 하늘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다정한 손길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연 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만식 회장의 목소리는 기름을 잔뜩 먹인 가죽처럼 끈적거렸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최고급 시가 연기에 엉겨붙어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질식할 듯한 것으로 만들었다. 유진이 번쩍 눈을 떴다. 시황판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누군가 엄청난 양의 매수 주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것도 시장가로. 박만식 측에서 내놓는 모든 물량을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잠깐 사이에 수십만 주, 수백만 주가 거래되었다. 끝없이 추락하던 주가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는 수평선을 그리며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게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는 USB 하나를 태에게 건넸다. 황정민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신변 보호를 약속받고 그가 10년 넘게 비밀리에 보관해온 것을 넘겨받았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보, USB 안에는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박만식이 저지른 모든 불법 거래, 뇌물 공여, 횡령의 날짜와 금액, 관련자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한편 태상그룹의 회장실에서 박만식은 이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관망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며 주식 시황판에 떠있는 엘리시안 코스메틱의 주가 그래프를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그래프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단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태아는 장부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마침내 늙은 여우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비수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파일을 노트북 화면에 띄우고 밤새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유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폭탄처럼 터졌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태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회사의 홍보팀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하늘의 대외 활동을 제안했다. 창업주의 딸이자 회사의 핵심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그녀가 직접 대중 앞에 나서 건재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SBC 재단 자선 갈라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다. 이제 방역할 시간입니다. 이어서 지우는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이제야 겨우 고개를 돌려 굳어버린 박만식을 쳐다보았다. 연회장의 모든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방역의 무대는 박만식의 심장부, 그의 제국 그 자체로 정해졌다. 강태하는 평범한 기자회견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박만식에게 도망칠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D-Day는 바로 태상그룹의 연례기업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은 박만식이 수많은 투자자들과 언론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터였다. 누구지? 대체 누가 이 시점에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거지? 차동민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포럼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기 전 태하는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점검했다. 유진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두 사람은 전쟁을 함께 치르는 동지였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었다. 박만식 회장,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긴장됩니까? 태아가 물었다. 하늘은 그 제안이 탐탁지 않았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모여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는 위선의 장. 그곳에 분명 박만식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를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참석을 결정했다. 아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은 차분했다. 당신과 함께니까요. 그 순간 박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거대하게 뜨여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이상한 놈팽이, 이하늘의 미스터리한 남편이 바로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위의 존재, 진성그룹의 강지훈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말에 태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을 뻗어 유진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다 끝났어요. 박 회장이 이겼어요.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하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자신을 아내라고 부른 남자 강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기업 포럼은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박만식은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태상그룹의 화려한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연설 중간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양심적인 화장품 기업을 은근히 비난하며 엘리시안 코스메틱에 대한 마지막 공격까지 잊지 않았다. 갈라가 열리는 날 저녁, 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외출 준비를 했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였다. 과도한 장식은 배제하고 오직 완벽한 재단과 고급스러운 소재만으로 승부하는 디자이너로서의 그녀 자신을 닮은 옷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의 밤을 지배하는 두 남자와 그 사이에 선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얼음 같은 분노를 내뿜고 있었다.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지고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만이 환하게 빛을 발했다. 방금 전까지 태상그룹의 로고가 떠있던 스크린은 새하얀 화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대 위의 박만식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기술팀 불러. 곧이어 금융뉴스 속보가 떴다. 그때 연 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강태하와 차유진이 나란히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박만식은 사냥꾼 앞에서 발가벗겨진 사냥감처럼 벌벌 떨었다. 그는 간신히 허리를 굽혀 꼴사납게 사과를 중얼거렸다. 태아의 목소리가 연 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팀이 이미 방송 시스템을 장악한 후였다. 그녀가 막 방을 나서려 할 때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던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드레스 차림의 그녀를 조용히 응시했다. 평소의 무심함과는 다른 조금 더 깊은 시선이었다. 박만식 회장, 당신의 화려한 쇼는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크나큰 실수를. 박만식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이 세탁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연 회장에 앉아있던 금융 전문가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주 볼만하군. 그가 비열하게 웃었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다음 화면에는 박만식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김 의원, 이번 국정감사만 잘 막아주시면 제가 두둑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강태하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 싸늘한 무시가 박만식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더 큰 모욕이자 공포였다. 분노한 박만식이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 가려 할 때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전직 재무이사 황정민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박만식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횡령, 탈세, 뇌물 공여의 역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직접 보여주며 모든 범죄 사실을 증언했다. 잘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만식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박만식의 탐욕 아래 무너져간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였다. 태아는 충격으로 굳어있는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기업의 가치는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과 신뢰, 그리고 소비자를 향한 책임감에 있습니다. 박만식 회장, 당신은 오늘 돈으로 쌓아 올린 당신의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속보, 정체불명의 투자사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엘리시안 코스메틱 지분 대량 매입, 태상그룹의 적대적 M&A 시도 저지.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박만식이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다. 경비원 저것들 당장 끌어내. 저건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깝시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연 회장 뒤편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굳은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빛의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예고 없는 칭찬에 하늘은 순간 당황했다. 그와 함께 산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이런 사적인 대화는 처음이었다. 수십 년간 법 위에 군림해온 황제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는 힘없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그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사람들의 시선을 가르며 유진을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개의 질문과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몇 주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만식은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범죄 사실이 연일 언론에 폭로되면서 태상그룹은 해체 위기에 놓였다.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유진은 그 말을 위로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의 눈앞에서 엘리시안 코스메틱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반면 엘리시안 코스메틱은 스위스 검사 기관으로부터 전 제품 무해 판정을 받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응원과 지지 속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는 공식적으로 엘리시안 코스메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두 회사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태아가 운전하는 내내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평범한 회사원, 계약 결혼,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진성그룹의 회장,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기만극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폭풍이 지나간 아파트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유진과 태아는 예전처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르는 동지가 아닌 함께 폭풍을 이겨낸 두 사람으로서 고마워요.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올게요. 그때 태아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빛바랜 종이에는 혼인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의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업계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유령 같은 회사였다. 그 정체불명의 투자사가 엘리시안 코스메틱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박만식에게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서재에서 작은 문서 3단기를 가져왔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계약서 종이를 3단기에 밀어 넣었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불안했던 시작을 상징하던 계약서는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졌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감정적으로는 정의되지 않았던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던 마지막 끈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진성그룹 회장, 평범한 회사원이라면서요. 태아가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성그룹 회장의 권위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심만이 묻어나왔다. SBC 재단 갈라지 않습니까? 그가 무심하게 덧붙였다. 차유진 씨, 계약은 끝났지만 나는 당신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장 강태하가 아니라 남자 강태하로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고백에 유진의 심장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그녀는 수줍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 지금 즉시 우리 쪽 자금 운용팀에 연락해 엘리시안 코스메틱의 주식이 바닥을 치는 대로 시장에 풀린 물량을 전부 매집하라고 해. 단 한 주도 남김없이. 나도 태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모든 게 당신 계획이었던 거죠.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직함없이 불렀다. 하늘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태아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뜨거운 키스나 열정적인 포옹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그 고요한 순간, 두 사람은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거짓 관계는 수많은 시련을 거치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와 사랑으로 피어난 것이다. 태아는 턱시도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졌다. 그는 변명하거나 그녀의 분노를 피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모든 말을 받아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재에 들어와 보고했다.